지금부터 저는 이 암기법이라는 여러 무기들을 여러분들 손에 쥐어 드릴 건데요. 최소 수십 가지는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시험을 잘 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진짜 공부법 편에서 말씀드렸듯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추출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보는 건데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당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둘째, 해당 개념을 암기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해와 암기,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그 내용은 암기한 상태? 그 이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개념으로부터 교과서에 있는 모든 개념까지 완벽하게 논리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 이해의 종착역 역시 머릿속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 이 논리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 여러 응용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해에 더 가중치를 두시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상과 현실을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교과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당연히 좋죠. 교과서 100% 이해하고 시험장 들어간다? 무조건 1등합니다. 근데 시험은 우리가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 건 이해하고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얼마나 전략적으로 분배하느냐가 고득점 유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분배법에 대해서는 기출분석법, 공부계획편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놓치기 싫다면 구독 미리 눌러주고, 오늘은 암기와 이해가 주제니까 여기에 더 초점을 두어 다루어 볼 겁니다. 그래도 조금 맛만 보여드리면 어떤 걸 이해하고 어떤 걸 암기하는지를 택하는 데 있어 고려할 것은 크게 두 가지. 그 개념이 얼마나 단원에서 핵심 줄기를 담당하고 있냐, 그 개념이 기출에서 요구하는 이해의 정도까지 이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냐인데요. 쉽게 말해서 핵심 줄기가 아닌 단챙이에 속하면서 이걸 이해하고 외우는 시간이 그냥 외우는 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적어도 이 파트는 생으로 외우고 넘어가는 게 이득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암기해야 되는 거 정갈하게 잘 나눴다고 해볼게요. 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100% 이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거냐? 가성비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이해 영역에서도 암기라는 수단이 동반되었을 때 훨씬 빠르게 목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와 암기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된 건 암기가 쉽고 암기가 된 건 반대로 이해도 쉽다는 뜻이에요. 가령 시험을 위해 하나의 문단을 이해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가정 하나 추가합니다. 이 문단의 난이도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고 개념 자체도 복잡한 최고의 난이도라고 해봅시다. 여러 번 읽어보아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여기서 특정 부분을 완벽히 암기하고 다시 읽어본다고 해봅시다. 이 암기한 부분이 문단의 초반 부분일 수도 있고 후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신기한 건 앞이건 뒤건 자기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역으로 그 문단 자체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 학부 시절 학년이 올라갔을 때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던 공대 과목들, 대학원 시절 본과 과목들 중 역시 상당히 난해한 과목을 공부했을 때 자주 활용했던 스킬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보다 더 작은 어느 한 부분을 뽑아낸 다음에 외우고 역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이 왜 유용한지는 추후에 어른공부법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기보단 이해를 주로 요구하는 시험에서도 마지막에 나온 결론을 암기 안 하면 말짱 꽝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시험에서 암기해놓은 최종 결론을 바로 꺼내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이해 바탕으로 결론 도출하고 있으면 그 시험은 개같이 망하는 겁니다. 가령 수학에서 근해 공식 유도할 줄 알아도 최종 공식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촉박한 수학 시험에서 망한다는 소리예요. 물론 천재분들은 시험장에서 여유롭게 유도하면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결론 나왔죠. 결국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 이해가 주제와 맥락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주어진 시간과 조건, 더 나아가 이해의 본질을 따져봤을 때 암기 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암기의 중요성을 살펴봤으니 암기를 잘하는 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암기를 잘한다는 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오래 기억하는지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충족하냐인데요. 저도 수능을 칠 때와 공대 공부를 할 때까지는 암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과에 진입하고 살인적인 분량을 짧은 시간 안에 외워야 했기에 생존 본능으로 여러 암기법을 개발하고 찾아보고 발전시키며 나름대로의 암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구축한 암기 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암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불변의 암기법 하나로 이 세상 모든 내용을 외울 수 있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즉, 개념마다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암기법은 각각 다르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암기 스킬을 다양하게 갖고 있을수록 어떤 내용이 나와도 빠르게 외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게임으로 비유하면
적의 특성에 따라 바로바로 무기를 바꿔줘야 적도 빨리 없애고 주인공도 살 수 있는데, 다른 종류의 적이 튀어나왔는데 똑같은 무기로 계속 공격하고 있거나 우물쭈물 무기를 바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 게임은 이기기 힘들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지금부터 저는 이 암기법이라는 여러 무기들을 여러분들 손에 쥐어 드릴 건데요. 최소 수십 가지는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은 제가 올려드릴 암기법 시리즈의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시고 본인의 과목에 바로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는 겁니다. 각각의 암기법이 익숙해질수록 바로바로 무기 바꾸듯 암기법들을 스위치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스위치가 바꾸다는 뜻이죠. 즉, 개념마다 매칭되는 최적의 암기법을 빠르게 판단하고 선택해서 외울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재생 목록에 암기법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하나하나 영상을 쌓아갈 테니 이 무기 창고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우선 암기법을 활용하는 데 본질이 되는 내용을 하나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암기법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외울 때 하나의 암기법만을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그 개념을 외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암기법을 조합해서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즉, 한 개념을 정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암기법 무기들을 조합해 융단폭격식으로 공격을 퍼부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가령 하나의 개념을 외우기 위해 3개의 암기법을 조합해서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앞으로 50개 정도의 암기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을 때 50 컨비네이션 3, 즉 외울 수 있는 방법이 19,600개나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암기법들을 서로 조합시켜 새로운 암기법을 만들거나 이 암기법을 토대로 새로운 암기법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가지수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앞으로 올려드릴 암기법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시고 완벽하게 익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하나의 암기법 자체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 조합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암기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룹핑 암기법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그냥 제가 갖다 붙여봤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순서대로 외우지 말고 내가 외우기 편한 대로 그룹을 짓고 순서를 변형해서 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론서를 볼 때 한 개념에 대해 1, 2, 3, 4, 5, 6, 7, 즉 7개로 라벨링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7개를 무지성으로 순서대로 외우지 말고 내가 외우기 쉽게 그룹을 짓고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가령 4, 3, 6, 7, 1, 2, 5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누고 순서를 바꿔서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재구성한 내용을 따로 노트나 교과서에 다시 적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단지 그냥 모식도만 옆에 다시 써주는 거예요. 정확한 건 이따 예시를 들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룹핑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들어갑니다. 첫째, 본인이 이번에 외우고자 할 부분을 정합니다. 이론서나 기출해설이라면 깔끔하게 라벨링 되어 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교과서라면 한 문단 내에서 핵심이 되는 외울 문장들만 추립니다. 밑줄 치고 숫자 정도 써주면 되겠죠? 하나의 개념에 대해 총 7개의 문장을 외워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해 볼게요. 둘째, 문장들을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이해되는 건 이해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데도 넘기면서 각 문장이 대략 어떤 얘기를 하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대상에 대해 말하는 문장들, 비슷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문장별로 크게 나눠줍니다. 셋째, 각 문장의 구성 요소를 관찰합니다. 대부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조건은 시간, 장소, 가정 같은 수식이 붙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뭐에서, 뭐뭐 이내,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등등이 있겠죠. 이런 조건 자체가 아예 없는 문장도 많을 거예요. 명사어는 모든 문장에서 있을 거예요. 명사 없는 문장은 없죠. 보통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용사, 동사, 명사투는 그 핵심 키워드의 특성, 행동 또는 그 자체를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문장에서 명사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이 부분이 계속 달라지는 문장이 나열된다면 오히려 이쪽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요. 넷째, 각 문장 구성마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조건, 명사, 형용사, 동사 세 파트에 있어서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반대인 거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우리가 남친 여친 사귈 때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되는 사람이 끌리듯이 아예 비슷하거나 완전 다를 때 문장들끼리 연결이 잘 되고 기억도 잘 나는 겁니다. 애매한 문장들은 서로 묶지 마세요. 나중에 매칭이 안 됩니다. 뭐라고? 남친 여친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대학 가면 생길 것 같죠? 취직하면 생길 것 같죠? 이것저것 묶다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묶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묶는 방법도 있고 그 중에서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묶는 기준을 떠올려 봤을 때 그 구성 요소들이 더 잘 떠오르는 방법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시행합니다. 다섯째, 그룹핑 안팎으로 이 과정을 반복해 추가로 묶을 건 계속 묶어주고 더 이상 그룹핑할 게 없을 경우 가상의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로 묶어주거나 아니면 그 선에서 마무리하고 암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암기법을 활용해서 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도 잘 안 와닿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 보시면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의료 종사자가 HIV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제시한 주의사항입니다.
전문의 시험 준비하면서 외웠던 내용인데 구석진 곳에 있었지만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서 꾸역꾸역 외워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1부터 11번 무지성으로 외운다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 아파요. 하지만 이 그룹핑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6단계 그대로 적용해서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첫 단계, 이 경우는 이미 깔끔하게 라벨링 되어 있어서 이거 그냥 그대로 머리에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가볍게 읽어보고 각 문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대상에 따라 크게 나눠주는 단계입니다. 잠시 재생속도 0.25배속으로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빠르게 읽으면서 들어보세요.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7번은 대략 혈액 또는 체액에 대한 걸 주로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번, 6번, 8번은 도구나 기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11번은 환자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눈으로만 대충 스크리닝해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빠르게 1, 2, 3, 4, 7, 5, 6, 8, 90, 11 이렇게 크게 나눠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룹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 더 정교하게 그룹핑할 단계입니다. 1, 2, 3, 4, 7부터 그룹핑 해볼까요? 보시면 2번은 환자를 만지기 전후 장갑을 벗은 후 손이 오염됐을 때, 즉 오염됐을 때의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환자를 접하기 전 감염 가능성이 있는, 즉 환자를 접하기 전의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7번은 혈액, 체액을 엎질렀을 때 환자를 접하고 그 이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1번은 어느 시점을 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주의사항을 말하는 1번은 그냥 따로, 나머지는 시간 순서에 따라 환자 접하기 전 3, 4번 묻고 환자 접했을 때 2, 7번은 그 후. 그룹핑 끝났죠. 5, 6, 8 그룹핑 해볼게요. 5번은 예리한 물체, 폐기할 때 이런 말을 보면 주로 일회용품에 대해 말하고 있고 6번도 주사바늘, 이것도 역시 일회용품이죠. 8번은 오염된 기구, 소독, 계속 사용하는 기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5, 6, 8 이렇게 그룹핑 해주면 끝납니다. 90, 11도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9번과 11번은 감염 가능성이라는 조건이 있고 9번은 대상이 환자, 11번은 대상이 병원 종사자, 이 둘을 같이 묻고 10번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라는 조건이 있고 이건 9, 11번과 조건의 차이를 인지하는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추가로 더 묶을 건 없으므로 다섯째 단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종 모형은 다음과 같고 교과서 옆에 이 모식도를 그려넣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이 모식도를 짜는 과정, 즉 그룹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틀은 잡히고 세세한 내용은 아웃풋을 꺼내보면서 마저 외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 틀이 잡혔다는 건 복습할 때 이 모식도만 보면서 빠른 시간 안에 꺼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것도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일부 내용인데 일단 테오필리라는 단어로 그룹핑, 금지라는 단어로 그룹핑, 진정시, 국수 마취시, 진정도 일종의 마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취라는 가정으로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지와 피할 것, 진정이라는 단어로 각각 그룹핑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묶으면 방금 묶은 방법보다 더 안 떠오를 것 같은 게 명백하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옵션 중 가장 적합한 걸로 묶는 거예요. 각 구성 요소가 2개 이하니 더 묶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3, 4번을 보면 바나나 첫 글자만 따서 바나나 금지 이렇게 외우면 그룹 내에서도 더 쉽게 외울 방법이 찾아지네요. 사실 저 뒤에 금지라는 단어가 없었어도 이렇게 또 다른 하나의 암기법으로 묶을 수 있는 것 자체도 그룹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그룹핑 암기법은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암기 스킬이 많을수록 더 빛을 발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암기법으로 외울 수 있는 문장들로만 그룹핑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올려드린 몇십 개의 암기법을 습득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예시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누어 봤기 때문에 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지만 대상, 키워드, 시간 및 장소, 가정, 암기법 조건에서 딱딱 나눠 들어가면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그 속도는 빨라질 테고 추후에는 본인만의 그룹핑 방법을 응용하고 개발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서 어떤 문단이든 수분 내에 그룹핑하여 빠르고 쉽게 무엇보다도 완벽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연습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룹핑 암기법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암기 자체를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룹핑하는 과정을 보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바로 그룹핑 내에서 라벨링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그룹핑 간의 연결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을 암기하는 속도와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라벨링 순서를 외우기 쉽게 배열하는 방법은 바로 새치기 공부법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라벨링의 순서를 잘 새치기 시키는 만큼 여러분의 등수도 새치기 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등수 이렇게 올려주겠다는데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안 누른 사람 없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새치기 암기법인데요. 다들 등수 새치기 하려고 공부하죠? 학기 초에 나온 등수 끝까지 유지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그러고 있죠. 고3 첫 모의고사 성적에 수능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 이유에는 본인이 원래 하던 공부 시간과 집중력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개념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정확도, 인풋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내 앞에 있는 친구들을 역전할 수 있는 건 결국 인풋의 효율성 증진, 즉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부로서 암기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암기법이 도입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암기법의 원리는 심플합니다. 여러분이 외울 라벨링의 순서를 새치기 하듯 적절하게 바꿈으로써 암기력이 급상승하고 등수도 그만큼 새치기 하듯 수직 상승하는 건데요. 이미 순서를 바꿔서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그 방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참신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대되면 어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고, 일단 세세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새치기 암기법의 대전제를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그 핵심은 이미지화와 연결입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떤 개념을 떠올리고자 할 때 하나의 단서로 떠올릴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좋은 게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는 아웃풋에도 유용하지만 외울 때 그 속도와 정확도 자체도 올려주는 촉매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은 하나의 단서를 시작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나머지 라벨링들을 모두 꺼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새치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스토리에 따라 라벨링을 재배열하는 방식인데요. 스토리에 따른 재배열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확한 인과관계로 이어지게 하거나, 다른 하나는 오히려 터무니없게 말이 안 되게 이어버려서 그 임팩트 자체로 외워지게 하는 겁니다. 즉, 양극단의 논리 중 하나를 택해서 이어지게 하는 건데요. 애매하게 논리적이거나 어설프게 말이 안 되는 걸로 이어버리면 기억에 잘 안 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보여드릴 예시들은 모두 전문의 시험범위 내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결핵의 감수성이 높은 위험군 9개를 외워야 하는데요. 스토리를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무슨 얘기하는지 쭉 읽어봅니다. 배속을 낮추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일단 1, 2, 3을 스토리로 이어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약 사용자들이 흔히 같이 마약을 하면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이걸 긴밀히 접촉이라는 키워드에 매칭시킵니다. 그런 게 반복되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3, 1, 2 순서로 외우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1번에서 환자와 긴밀히 접촉해 사실상 그런 성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라벨링과의 연결을 위해 어느 정도 논리의 비약과 축소는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시험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잘못된 논리가 아닌 암기 수단으로서의 본인만의 논리는 만들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이 라벨링이 완벽하게 외워진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논리는 잊혀져도 되는 거고 완벽하게 외우기 전까지 징검다리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5, 6도 그런 식으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단시설 거주자나 직원, 감옥, 보호소, 정신병원에서, 특히 정신병원에서 위험한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존재할 테니 그 사람들도 역시 결핵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말이 되는 논리로 같이 외워주는 거예요. 9개 중에 5개 외웠죠. 나머지 4개는 또 다른 원리로 새치기해서 외워볼게요.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외우는 예시 간단한 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항우울제의 부작용을 외워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우울해서 눈물을 하도 흘렸더니 눈이 눈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이고 위아래로 물이 다 빠져 입이 마르고 변비가 걸려서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소변을 항상 남겨두었더니 그 불편감에 심장이 빨리 뛰어 잠을 못 자 다음날 너무 졸렸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그 임팩트 자체로 필요한 건 모두 다 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그라데이션. 우리는 나열된 문장들을 볼 때 각 문장들이 말하는 차원이 같은 레벨이 아닌 것을 종종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위치 관계가 평행한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 그 개념의 높이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라데이션식으로 점점 더 높여가거나 아니면 낮추어 가는 식으로 전개해 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바로 예시 들어갑니다. 아까 4, 7, 8, 9 안 외운 거 남아있죠? 의과적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 결핵의 발생률과 유병률이 높은 나라 태생의 이민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 위험한 인종적, 민족적 특성의 인구 집단. 이 4개를 잘 보면 위험한 인종, 민족 등은 가장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 유병률이 높은 나라, 이민자, 인종이나 민족보다는 나라가 좀 더 낮은 개념이죠. 이 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건 곧 의과적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즉, 인종, 민족이라는 상위 개념에서 나라로 조금 더 하위 개념, 그 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집단군, 이게 곧 의과적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개인. 9, 7, 8, 4 순서로 라벨링 순서를 변경해서 그라데이션식으로 최상위 개념에서 점점 낮은 개념으로 논리를 이어가면서 외우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3, 1, 2 그리고 9, 7, 8, 4 두 가지 방법론을 각각 그룹핑하고 라벨링 순서를 바꿔서 9개 쉽게 외울 수 있었죠. 셋째, 시간.
이건 저번 그룹핑 암기법에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시간 순서대로 라벨링 순서를 바꾸면 훨씬 수월하게 외워지는 원리입니다. 간단한 추가 예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위장관계 질환자의 동통 및 불안 처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시 무지성으로 그냥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약간 라벨링 순서에 변화를 주고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치료 전날 1번이랑 3번 보이죠? 근데 1번은 수면과 안정, 즉 전날 잘 때 얘기해요. 3번은 업무와 약속, 자기 전보다 더 전 시간대예요. 그럼 일단 3번이 최초, 그 다음 1번 배열하고 2번 치료시간 오전에 약속, 치료 당일의 스케줄과 치료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어서 2번 배열하고 4번은 치료 그 자체의 시간대, 5번은 처치 후, 즉 치료 후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3, 1, 2, 4, 5 간단하게 순서를 바꾸고 시간이라는 논리대로 외우겠다는 개념을 잡으면 그 순서를 하나씩 떠올리면서 확실히 수월하게 외우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문장에 노골적으로 시간대가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잘 살펴보면 시간의 순서대로 잘 배열할 수 있는 라벨링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각자 공부하시는 과목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넷째, 공간. 우리는 시공간에 존재하는 만큼 시간에 이어 공간이라는 차원에서도 역시 라벨링의 순서를 변경하면 손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이라 함은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키워드의 위치 개념을 인식하고 그 위치의 이동에 따라 암기를 해나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쿡싱 증후군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아요. 이거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죠. 일단 비슷한 위치끼리 묶는 겁니다. 여드름, 목 뒷부분 지방 축적, 발 모양 둥근 얼굴, 이건 목 윗부분들이죠. 복부 비만, 성기능 장애, 배랑 생식기 중앙 부위예요. 온몸의 잔털, 붉고 얇은 피부, 신체 전반에 걸친 부위입니다. 가늘어지는 팔다리, 골다공증, 근력 약화, 사지 말단과 관련된 부위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혈압, 우울, 이건 몸의 특정 부위에 연관 짓기 어렵겠네요. 이 정도로 나눈 다음에 그룹 간 순서도 뭔가 이어질 수 있게 다시 바꿔줘요. 사지 말단부터 시작합시다. 뼈랑 근육도 약해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게 고혈압을 타고 위로 올라가 성기랑 복부까지 다 다르고 목이랑 얼굴까지 올라가고 몸을 내려다보니 잔털과 붉고 얇은 피부에 우울감이 느껴졌다. 사실 고혈압을 타고 복부, 성기까지 올라가는 건 논리적이진 않죠. 하지만 노플코라는 어감을 이용해서 말초에서 중추로 향하는 하나의 스토리로 활용을 하면서 그냥 같이 외워버리는 거예요. 즉, 공간 차원에서 활용할 수 없는 라벨링은 스토리로 이어주는 재료로서 활용해주라는 소리입니다. 다섯째, 두 문자. 많이 유명한 방식이죠? 라벨링의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무지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어떤 두 문자가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건지 엄청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만들면 그럴 일이 없어집니다. 첫째, 개념과 두 문자 간에 반드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다. 둘째, 두 문자 내에서도 스토리가 존재하게끔 만든다. 예를 들어볼게요. 출혈성 질환을 가진 환자 병력조사 방법인데요. 일단 쭉 읽어보고 키워드를 뽑아요. 첫 번째는 친척, 두 번째는 수술, 세 번째는 외상, 네 번째는 약제, 다섯 번째는 전신질환, 여섯 번째는 빈번 정도로 뽑을 수 있겠네요. 사실 두 문자라고 했지만 적절한 조합을 만들 수만 있다면 꼭 첫 글자가 아니어도 돼요. 이제 개념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스토리가 존재하게끔 조합을 해볼게요. 저라면 수척, 상제, 신번으로 뽑아서 피를 흘려 수척해진 상제의 신변이 위험해 보였다. 이렇게 외울 것 같아요. 싸이 본명이 박상제 씨인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어서 피를 흘리는 박상제, 싸이를 떠올리며 외우면 강렬한 이미지로 뇌에 각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와 개념과의 연결, 둘 다 챙긴 거죠. 그리고 제를 제로, 번을 변으로 외운 것처럼 발음만 비슷하다면 어느 정도 타협하는 건 괜찮아요. 만약 저 단어들의 첫 글자만 따서 친수, 외약, 전빈 이런 식으로 외우면 저런 두 문자 한 10개만 있다고 쳤을 때 나중에 뭐가 어떤 두 문자였는지 헷갈려서 하나도 기억 안 날 거예요. 따라서 제가 한 방식대로 키워드 순으로 2, 1, 3, 4, 5, 6으로 순서와 대표 글자를 바꿔서 스토리를 살리면서 외우는 겁니다. 이 원리는 대표 글자를 떠올리면 자동으로 그 키워드가 떠오르고 이어서 그 내용까지 줄줄 이어서 생각나는, 즉 대표 글자, 키워드, 문장 전체 순으로 떠올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애는 약간의 단서만 있으면 전체를 기억해내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지와 또는 스토리화시켜 그 기억을 한층 더 강화시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방법들의 상호 조합 또는 그룹핑과의 조합을 도모하는 겁니다. 모든 라벨링을 한 방법만으로 외우는 게 힘든 경우 당연히 여러 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룹핑할 수 있는 건 먼저 그룹핑을 해주고 그룹 내에서 순서를 바꿔서 외우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방법을 조합하면 그것 자체도 암기의 부담으로 들어오므로 최대 3개는 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라벨링의 순서를 제대로 바꾸는 6가지 원칙을 예시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반드시 여러 번 복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길 권유드려요. 그리고 그룹핑 암기법을 이해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니 바로 전 영상 그룹핑 암기법을 마스터한 후 새치기 암기법을 조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두 방법만 익숙하게 사용해도 웬만한 내용 초고속으로 암기 가능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적도 초고속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아직 암기법 무기 2개밖에 안 알려줬는데 벌써 양손에 쌍구원총 든 것처럼 든든하죠. 바주카포, 레이저검, 스텔스 폭격기 급으로 강력한 암기법 무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하나라도 놓치기 싫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은 필수라고 강력한 암기법 무기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암기의 본질과 더불어 구체적인 암기법을 알려드리는 1+1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강력한 학습법들을 무료로 알려주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을 안 누른 사람이 있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누르고 시작하자고. 우선 암기의 본질 하나. 사람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인데요. 바로 좌뇌를 사용하는 방식과 우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좌뇌는 주로 글자나 숫자 관련하여 언어와 계산에 주로 관여하고, 우뇌는 감성, 느낌, 영상 등 이미지를 보고 받아들이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뇌과학 연구에서 좌뇌를 이용한 암기보단 우뇌를 이용한 암기에서 장기 기억에 훨씬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뇌가 좌뇌보다 기억 용량과 처리 속도에 있어 몇 배는 더 크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데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몇백 배 이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단순히 글자를 반복적으로 읽고 외우는 것보다 그림 한 장을 보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는 건 모두 경험을 통해 잘 아실 거예요. 오늘은 이 뇌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암기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름은 프레임 암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글로 되어 있는 정보를 영상이나 사진의 한 프레임처럼 변환하여 그 이미지를 외워 우뇌를 적극 활용한 암기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칙을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개념과 글을 구성하는 라벨링 또는 키워드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옮겨서 외우는 건데요.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항상 어떤 장면, 즉 프레임을 구성하는 건 시간과 장소, 등장인물, 그리고 특정 물건 등이 있습니다. 즉 프레임을 키워드에 맞게 창조하고 여기에 내가 외우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매칭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외운 걸 다시 떠올리려고 할 때 내가 이 개념에서 매칭시켰던 프레임은 이거였지, 이 프레임의 시간대는 이랬으니까 그 개념을 구성하는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몇 번 확인 과정을 거쳐 완벽하게 외웠다면 이 장면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3가지 원칙을 지켜주면 더 최적화된 프레임 구성이 가능합니다. 첫째, 연결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연결해준다. 여기서 연결이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새롭게 기억해야 할 것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 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연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핵심 개념과 글을 구성하는 라벨링으로 프레임을 만들 때 반드시 핵심 개념도 프레임 안에 넣어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라벨링으로만 프레임을 구성하는 경우 여러 개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외웠을 때 어떤 프레임이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림은 최대한 대충 그린다. 아니, 이미지를 통해 외우라면서 그림은 왜 대충 그리라는 거냐? 우리는 그림 공부하려고 그림 그리는 거 아니죠. 외우려고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암기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도죠. 그림 그리느라 시간 다 쓰면 속도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뭐가 뭔지 알아볼 정도로만 그리고, 심지어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만 그 프레임을 그려보고 구성 요소들을 외우고 넘어가는 방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잘 안 와닿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확실히 개념 잡아 드릴게요. 2022년 구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11번 문제 기출인데요. 이 문제에 해당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머릿속에 있다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물론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공부한 공시생분들이라면 쉽게 맞추겠지만 각 라벨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제가 프레임을 활용하여 통으로 외워버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파트의 핵심 개념은 신축성 유지, 그리고 라벨링은 이미 되어 있네요. 각 구성하는 라벨링도 너무 기니 여기서 한 번 더 뽑아낼게요. 딱 봐도 가와 나는 말이 좀 비슷하네요. 그럼 여기서 차별화될 수 있는 음절이 가에서는 용, 나에서는 채와 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라는 음절은 겹치기도 하고 전이라는 음절은 가를 전부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 이 음절들을 이용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계속과 예비는 짧으니까 바로 재료로서 활용해주고 마도 기니까 수비, 수지 정도로 뽑아서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재료는 완성되었고 이걸 프레임 안에 모두 때려박아서 한꺼번에 외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시간에 매칭시킬 수 있는 재료가 있나 살펴봅시다. 시간과 장소에 매칭시킬 재료부터 찾는 건 굳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과 장소의 라벨링을 한두 개라도 매칭시켜 놓으면 나머지 외울 라벨링들이 줄어들어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장소가 강력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수월하게 해당 라벨링을 꺼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 여기서 채월이 눈에 보이는군요. 월이 달을 뜻하고 동시에 달을 반쯤 채운 밤 시간대로 세팅하면서 밤만 채운 달을 그려줍니다. 장소는 굳이 떠오르지 않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남은 건 용, 계속, 예비, 수비, 수지, 신축성인데 보니까 재밌는 장면을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들이 팬사인회에서
계속 예비 번호를 받으면서 국민 첫사랑 수지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하고 수지는 인파가 너무 몰려 적절히 수비하듯이 손으로 막으면서 사인해주는 장면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 줄은 계속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할 테니 신축성이라는 키워드도 여기에 넣을 수 있겠네요. 모든 재료를 활용하여 이 프레임을 완성했죠? 그림 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요? 제가 실제로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10초 걸렸습니다. 그림인지 구름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지만 본인이 알아볼 정도로만 빠르고 간단히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 프레임을 보며 내가 제대로 외웠나? 아웃풋을 하며 꺼내보는 겁니다. 잘 안 외워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 글로 돌아와 외워주고요. 다시 프레임으로 가서 꺼내보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 반복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암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아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장면 구성 요소대로 라벨링을 뽑아내보세요. 나중에 이 방법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림 딱 한 번 그리고 바로 머릿속에서 그린 장면 떠올리면서 라벨링을 줄줄 꺼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재료를 프레임에 활용하는 건 등장인물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형용사 및 부사,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고요. 수지가 인기가 많다는 기존 지식을 활용했다는 점, 특이한 모습의 팬인용들로 뇌에 각인시킨 점,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팬사인회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을 외워야 할 라벨링으로 외울 수 있게 이어주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괜찮은 프레임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2022년 구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5번 문제인데요. 동기유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을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역시 간단히 라벨링을 해서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아요.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나뉘는데 과정 이론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프레임으로 한 컷 만들어서 외워볼게요. 일단 5개의 라벨링과 핵심 개념인 과정 이론, 이렇게 6개의 재료가 있어요. 과정, 아담과 공, 후기. 이걸 보니 거꾸로 단어를 읽어서 기분이가 좋다, 이런 게 떠오르네요. 포터와 롤러 타는 해리포터가 떠오르네요. 로크, 한글로 보면 뭐 안 떠오르는데 영어를 보니까 왁이랑 비슷하네요. 목표, 학습. 네,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각 라벨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지성으로 떠오르는 느낌 정도를 캐치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포터가 있고 학습이 있으니 장소를 호그와트 마법학교 아니면 단순히 학교 정도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리포터를 보면 석양이 지면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등장인물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대, 즉 변하는 과정 자체를 시간에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등장인물을 세팅해보죠. 이미 딱 봐도 쉽게 될 것 같죠? 아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아담은 사과를 보통 들고 서 있죠. 이걸 공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포터와 롤러, 둘을 묶어서 롤러 타는 해리포터로 해줍시다. 최대한 묶을 수 있는 건 묶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포터와 아담도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이 더 오래된 사람이니 공부를 더 잘한다 세팅하고 포터가 공부를 좀 더 못하는 걸로 가정합시다. 그리고 해리포터가 아담 발목 정도 성적까지라도 자물쇠 채우듯 성적을 사수한다는 목표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를 이룬 업적에 만족해서 기분이가 좋다. 락이 자물쇠로 채우다는 뜻이니 기존 지식을 활용해서 목표 설정을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로 활용해서 써준 것이죠. 모든 재료 활용해서 프레임 만들어졌죠. 실제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정말 못 그렸죠. 빠르고 심플하게 상징성만 띌 정도로 그려주면 됩니다. 눈을 감고 시간과 장소부터 떠올리고 등장인물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하나씩 아웃풋을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일시정지하고 한번 떠올려보면 쉽게 생각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암기법은 그루핑이나 새치기 암기법 등 여러 암기법과 조합을 하면 더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재생 목록 암기법 무기창고에 잘 쌓아놨으니 복습하고 같이 잘 활용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프레임 암기법을 본인 시험에 여러 번 적용 및 연습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럴수록 프레임 만드는 속도 및 아웃풋을 꺼내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오늘은 간단히 라벨링만 프레임으로 넣는 걸 보여드렸는데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문장 자체들에서도 키워드를 뽑아서 프레임을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프레임 암기법을 활용하여 사진 찍듯이 수많은 라벨링들을 쉽게 외울 수 있었고 만드는 과정도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익숙해질수록 만드는 속도는 배로 올라갔고요. 타이핑 공부법, 20만 조회수를 바라보는 그루핑 암기법, 그 밖에 새치기 암기법, 프레임 암기법 등 제가 올려드리는 여러 암기법 및 공부법 영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키워드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우주 안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모두 키워드에서 시작해서 키워드에서 끝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험에서 키워드가 갖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뭐라고? 지금 목성에서 시청 중인데 거기 시험은 안 그렇다고? 아직 문명이 덜 발달했네. 오늘은 이 키워드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 모든 디테일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퍼준다는데 최소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은 눌러주겠지? 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키워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검색하면 바로 주된 사상,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어라고 나오네요. 말 그대로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공부 관점에서 더 알기 쉽게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문장 또는 문단을 볼 때 그 뜻이 온전히 보존되는 최소한의 단어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키워드는 어떤 개념 혹은 핵심 키워드,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를 구성하는 하이 키워드로 구성됩니다. 이는 연속적인 계층 구조로 핵심 키워드였던 개념이 다시 그보다 더 높은 핵심 키워드의 하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키워드가 갖는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험과 공부 관점에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대부분의 서술형 시험은 키워드 위주로 채점이 들어갑니다. 서술형 시험도 나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그 기준이 교과서에 나온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답안지에 들어가야 할 키워드가 몇 개가 들어갔냐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요. 제가 레지던트 시절 여러 과목 조교를 했을 때도 교수님들께서 세우신 채점 기준을 보면 공통적으로 키워드의 개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 역시 구성 키워드 자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제시문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유추하고 그 핵심 키워드의 구성 키워드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기본 틀을 이룹니다. 결론은 모든 시험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공부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공부는 지식을 머리에 넣는 인풋, 머리에 넣은 지식을 다시 꺼내보는 아웃풋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키워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풋 관점에서 말하면 책 한 권을 머리에 넣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와 조사를 머릿속에 넣는다는 게 아닙니다. 책을 구성하는 목차가 머릿속에 있고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들과 그걸 구성하는 키워드들을 숙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웃풋의 중요성은 타이핑 공부법에서 굉장히 강조했었죠. 아웃풋을 진행하는 데 있어도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을 바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을 먼저 꺼내고 그 키워드들이 말이 되게끔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아웃풋의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됩니다. 뇌과학 관점에서 인간의 뇌는 어떤 정보를 한꺼번에 꺼내기보다는 어떤 단서를 기반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인출하는 데 더 적합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나 중요한 키워드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인풋 활용법과 아웃풋 활용법입니다. 인풋 활용법부터 살펴볼게요. 객관식 문제 위주의 시험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1차적으로 책에 키워드를 표시해주고요. 2차적으로 포스트잇 또는 책여백에 핵심 키워드를 잘 구조화해서 적고 그 아래 구성 키워드들을 적어줍니다. 이때 모든 키워드를 적는 방식과 필요한 키워드만 적는 방식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키워드를 적는 건 당연히 공간이 부족하므로 두 문자 정도를 추출하고 외우기 편한 방식으로 그룹핑 또는 순서를 바꾼 형태로 적어 놓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암기법 무기창고에 잘 쌓아놨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필요한 키워드만 적는 방식은 기출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기출에서 언급되는 키워드만 적거나 본인이 암기해 봤을 때 잘 안 외워지는 키워드 위주로 적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시험 특성과 성향에 따라 그리고 과목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웃풋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아웃풋 활용법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서를 어느 정도 제시해준 상태에서 키워드를 꺼내는 방식입니다. 포스트잇, A4 용지 또는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에 알아야 하는 제목을 적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를 보고 나머지 내용을 써보는 방식입니다. 객관식 위주의 시험이나 서술형 과목이라도 완전히 마스터하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목차만 써놓거나 아예 목차마저 쓰지 않고 빈 종이 또는 빈 워드 파일에서 세부 제목부터 하이 키워드까지 모조리 써내려가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책 한 권이 머릿속에 들어있나 확인하는 방법이죠. 제가 타이핑 공부법에서 말씀드렸던 서양 철학사를 공부했을 때 활용한 방식입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공부했으니 당연히 A+는 사수했겠죠. 키워드의 중요성과 활용법까지 말씀드렸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어떻게 뽑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제가 이미 영상으로 다뤘던 여러 공부법들을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일종의 업그레이드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키워드를 뽑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죠. 바로 주제 인지입니다. 저도 가끔 저질렀던 오류인데요. 너무 키워드 뽑는 데만 혈안이 돼서 지금 내가 어떤 파트에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주제가 어떤 건지를 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주위의 개념들과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큰 그림 내에서 디테일을 확장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세요. 둘째는 끊어가면서 문장 나누기. 딱 봤을 때 이해가 잘 되는 문장이라면 넘겨도 되지만 한글이지만 독해가 어려운 부분들을 분명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는 영어 직독직해 하듯이 의미 단위로 문장을 쪼개고 이해가 되기 쉽게 변형시킨 후 접근을 해주세요. 셋째는 문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외울 키워드들을 추출해냅니다. 어떤 단어를 키워드를 정하는지 그 기준은 키워드를 더 정교하게 뽑아내는 법 파트에서 한꺼번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넷째,
개수 세기. 키워드를 다 정했으면 키워드의 개수를 한번 세줍니다. 이 자체가 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아웃풋을 했을 때 몇 개를 못 썼는지 확인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각 키워드 위에 번호를 붙이는 것도 좋아요. 다섯째, 키워드들을 외우기 좋게 가공해줍니다. 그룹핑, 해치기, 프레임 암기법 등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디테일한 방법은 제 암기법 무기창고 재생 목록에 가셔서 복습해주세요. 여섯째, 각 키워드들을 이제 외워줍니다. 바로 전 단계를 제대로 했다면 별 어려움 없이 외울 수 있으실 겁니다. 일곱 번째, 암기의 완성은 다시 꺼내보는 거죠. 이때 타이핑을 이용하는 걸 가장 추천하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거나 말로 꺼내보거나 펜으로 써보거나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꺼내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키워드는 수정을 해주고 미진하게 외워진 부분은 다시 확실하게 외워주도록 합시다. 그럼 키워드를 더 정교하게 뽑아내는 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첫째는 조사 및 겹치는 단어 빼기입니다. 외울 것은 최대한 줄여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당연히 가장 빼기도 쉽고 눈에도 보이는 게 모든 단어의 조사, 그리고 주제 개념과 겹치는 단어입니다. 가령 A 개념을 구성하는 하부 개념이 B, C, D일 때 각각 이를 설명하는 단어들에 A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A라는 단어는 빼주는 겁니다. 둘째는 키워드 선별하기. 한 문단을 외운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나온 모든 단어를 외우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어떤 단어를 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기출 분석입니다. 얼마 전에 올린 기출 분석편에서 여러 년도 기출에서 계속 언급되는 키워드는 외워주고 언급이 안 되는 키워드는 과감히 버리라고 했었죠. 자세한 건 기출 분석편을 복습해주세요. 기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수업 시간 선생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거나 본인이 판단하기에 정말 안 나올 것 같은 키워드는 제외하고 외워주는 겁니다. 셋째, 키워드 크기 정하기. 키워드를 뽑다 보면 연속적으로 두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명사가 두 개 연속되거나 동사나 형용사, 부사가 연속으로 나와 한 명사가 수식을 받는 경우입니다. 가령 A의 P, 증가하는 시 같은 형태가 있겠죠. 이때 둘 중에 한 단어만 택해 하나의 키워드로 외울지 두 단어를 모두 키워드로 외울지 선택의 갈림길에 오게 되는데요. 선택 기준은 본인이 키워드로 정한 걸 꺼냈을 때 나머지 단어가 떠오를 것 같다면 그 키워드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 단어가 기억 안 날 것 같다면 둘 다를 키워드로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이는 실제 아웃풋을 해봤을 때 안 꺼내진 게 확인된다면 다시 나머지 단어도 포함해서 키워드를 수정해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바로 예시 보여드릴게요. 전문의 시험 실제 범위의 이론인데요. 이번에도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과목을 예시로 하고 싶었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출과는 달리 이론서는 없어서 아쉽지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면역질환 단원에 면역계소 단원, 그 중에서 면역글로불린에 대한 내용인데요. 림프국에, 식세포계, 보채계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주고 그 중에서도 면역글로불린 파트를 현재 보고 외운다는 걸 인식하고 들어가세요. 1단계는 끝났습니다. 2단계 IgG와 IgE에서만 키워드 추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여기 문장들은 쉬운 편이라 2단계는 생략해도 되지만 IgE가 더 길게 구성되어 있으니 한번 끊어 가볼게요. IgE는 혈청 면역 글로불린 중 극미량을 차지하고 있으며까지 한번 가고 조직 비만세포와 호염기구와의 결합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도 한 번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즉 비만세포가 IgE와 결합된 채 항원을 만나면 이쯤에서 끊어주고 비만세포는 히스타민과 기타 혈관작용 물질을 분비하는데 끊고 이러한 기전으로 많은 알러지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해가는 단위 정도에서 슬래시를 그어주면서 끊어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3단계 키워드 정하기. IgG부터 뽑아볼게요. 여기서 면역글로불린은 주제 개념과 겹치고 다른 종류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니 제외해주고 이 수치는 기출에서 언급이 되었다면 키워드로 포함시켜주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많이 있다 느낌 정도로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키워드는 태반 통과성, 보채 결합성, 류마토이드 인자, 결합능 3개네요. 여기서 결합이라는 공통 키워드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묶어서 그룹핑해주고 태반 통과성의 키워드 크기를 정해볼 건데요. 키워드를 태반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태반 통과성으로 잡을까를 정하는 겁니다. 태반 통과성이 더 확실하긴 하지만 태반보다는 길고 태반만으로도 태반 통과성을 떠올릴 수 있다면 더 간단하고 짧으니 태반으로 가는 거죠. 이때 7단계 아웃풋 과정에서 태반만으로 태반 통과성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태반 통과성으로 키워드를 수정해주는 겁니다. IgE로 넘어가면 역시 혈청 면역글로불린은 제외하고 비만세포와 호염기구와의 결합능, 히스타민, 기타 혈관작용 물질, 알러지 반응 정도로 뽑을 수 있는데 실제 기출을 보면 IgE 관련하여 히스타민, 알러지 반응이 많이 나오지만 기타 혈관작용 물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4개의 키워드로 뽑는 겁니다. 사실 3단계를 설명드리면서 4, 5단계까지 같이 설명드렸어요. 이때 6단계로 외워주고 7단계로 아웃풋을 해보고 말이 되는지 빠뜨린 키워드는 없는지 키워드 수정이 필요한지는 아는지 검토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최종 키워드를 교과서에 직접 형광펜으로 표시하거나 포스트잇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샤프로 표시해가며 수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키워드 공부법으로
모든 과목을 접근한다면 공부 방향 제대로 잡고 직진해 필요한 것만 완벽하게 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최상위권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거고요. 이 영상을 공부법 및 암기법을 잘 몰라 헤매는 친구들, 가족들, 제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공부의 기틀을 잡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공부법 및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출간 즉시 자기개발 베스트셀러가 된 연수남의 첫 공부법 책 그리고 암기법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또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연수남 갓생 챌린지 카톡방은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니 고정 댓글란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